살려주세요. 제발. 13살 소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 영하 10도를 밑도는 겨울밤. 찢어진 교복 주머니 속 740원이 전 재산인 아이가 시장 화장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3시간 전 외숙모는 현관문을 쾅 닫으며 한마디를 던졌죠. 너 같은 애는 필요 없다고.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사, 그 후 마지못해 걷어준 외숙모네 집에서도 쫓겨난 아이는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만이 현실이었죠. 포장마차 불빛이 보였지만 다가갈 수 없었고 지나가는 어른들은 모두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벽이 되면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담소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005년 12월 23일 밤 10시 시장 골목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쫓겨났습니다. 외숙모가 현관문을 쾅 닫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13살 겨울, 내 이름은 한설이었습니다. 이름처럼 차가운 겨울날 태어났다고 엄마가 그렇게 지었다고 했었죠. 지금은 그 엄마도 아빠도 없습니다. 발끝에서 시린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헐거운 로퍼 안으로 찬바람이 파고들었어요. 양말에는 엄지발가락이 나올 만큼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외숙모는 끝내 새 양말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버스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740원. 정확히 그만큼만 남아 있었죠.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포장마차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빨간 천막 안에서 새어나오는 노란빛이 마치 따뜻한 섬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빛 속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드럼통 난로에서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고물상 할아버지가 나무 판자를 부러뜨려 넣고 있었죠. 불꽃이 튀어오를 때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방앗간에서 맷돌 돌아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단조로운 소리가 오히려 고요함을 더 깊게 만들었죠. 시장은 이미 파장이었고 대부분의 가게들은 셔터를 내렸습니다. 간간히 취객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어요.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니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코코아 버튼을 바라봤습니다. 300원. 버스카드로는 살 수 없었고 현금도 없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엉클어진 머리카락, 부은 눈두덩, 갈라진 입술. 13살이라기엔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집 나온 거야?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들깨 칼국수집 간판이 걸린 가게 문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어요. 60대 초반쯤으로 보였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밀가루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무서움 때문인지 저도 알 수 없었죠. 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습니다. 신문지가 하늘로 날아올랐다가 떨어졌어요.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저만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 속 버스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플라스틱 카드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740원과 헐거운 로퍼, 그리고 갈 곳 없는 몸뚱이 하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졌다는 생각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이 차가운 겨울밤을 견뎌내야 한다. 그래야 내일이 있을 테니까. 할아버지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이었어요. 차 한 잔 마시고 가.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들깨차였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한 모금 마시니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가슴까지 퍼져나갔어요. 고맙습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가게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가게 안에 따뜻한 불빛이 잠깐 보였어요. 손님들이 국수를 먹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죠.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일단 움직여야 했어요. 멈춰서면 얼어붙을 것 같았으니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로퍼 밑창이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적어도 아직은 걸을 수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시장 골목을 벗어나니 큰 길이 나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죠. 그 불빛들이 마치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인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길은 있었어요. 들깨차가 식기 전에 다 마셨습니다. 빈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잠시 멈췄어요. 컵 바닥에 영춘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 그 할아버지 이름인가 봅니다. 영춘, 봄을 맞이한다는 뜻이었죠. 한겨울밤에 봄을 생각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주머니에 종이컵을 구겨 넣었습니다. 버리기 아까웠어요. 이 차가운 밤에 받은 첫 번째 온기였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740원과 헐거운 로퍼, 그리고 빈 종이컵 하나를 가지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시작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어젯밤은 시장 화장실에서 보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웅크려 잤죠. 1시간마다 깨어났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누군가 들어올까봐 무서웠어요. 새벽이 되자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굳어서 일어서는 데만도 5분이 걸렸죠. 시장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소리, 셔터 올라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얼음을 부수고 있었고 정육점 아저씨는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들깨 칼국수집 앞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영춘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커다란 솥 앞에서 무언가를 적고 계셨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망설이다가 문 앞에 섰어요.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들깨와 멸치 냄새가 진하게 났죠. 일찍 왔네. 할아버지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꾸짖는 것도 반기는 것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투였어요. 육수 끓이고 있었어. 새벽 3시부터 시작했지. 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멸치와 다시마, 무, 팥뿌리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그 위에는 닭뼈도 몇 개 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품을 걷어내며 천천히 저었죠. 왜 그렇게 일찍부터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작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죠. 의자에 앉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밤새 긴장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국물은 서두르면 탁해진다. 할아버지가 국자로 육수를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멸치하고 닭뼈는 최소한 5시간은 끓여야 해. 천천히 약한 불로, 센 불로 확 끓이면 국물이 뿌옇게 변해버려. 맛도 텁텁해지고. 저는 솥 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육수가 은은하게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급하지 않게, 그러나 꾸준히. 사람도 그래. 할아버지가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올려다봤죠. 주름진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급하게 살면 탁해져. 뭐든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되는 게 없어. 특히 너 같은 나이엔 더 그렇지. 할아버지는 다른 솥으로 가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들깨가 불려져 있었어요. 들깨는 또 달라. 이건 나중에 넣는 거야. 육수가 다 끓고 나서 맨 마지막에. 너무 일찍 넣으면 비린내가 나거든. 때를 아는 게 중요해. 손가락으로 들깨를 만져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어젯밤 어디서 잤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있자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얼굴 보니 대충 알겠네. 화장실이든 어디든 찬 데서 잤구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밥 한 공기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갓 지은 밥이었죠. 먹어. 배고프면 뭐든 제대로 못해.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외숙모네서는 늘 찬밥에 김치뿐이었으니까요. 천천히 먹어. 그것도 서두르면 체한다. 할아버지는 다시 육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느리게.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으세요? 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다 떠났지.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은 서울 가서 산다. 명절에나 한 번씩 와. 쓸쓸한 얘기였지만 할아버지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그리움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이 가게가 더 소중해. 40년 동안 여기서 국수 끓였거든. 처음엔 아내랑 같이, 나중엔 혼자. 할아버지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분 다 환하게 웃고 계셨죠.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빨리빨리야. 라면처럼 3분 만에 뚝딱 만들어 먹으려고 해. 그런데 진짜 맛있는 건 시간이 걸려. 기다림이 필요하지. 할아버지가 작은 그릇에 육수를 떠서 제게 줬습니다. 맛봐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깊고 진한 맛이었어요. 혀끝에서 입천장까지 감칠맛이 퍼졌습니다. 멸치의 구수함과 닭뼈의 진한 맛이 어우러져 있었죠. 이게 5시간의 맛이야. 서두르지 않고 기다린 시간의 맛. 할아버지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늘 급했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고,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대로라면 제 인생도 천천히 끓여야 하는 육수 같은 건지도 모릅니다. 내일부터 와서 일 도와줄래? 대신 밥은 제대로 먹여주마.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라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육수 끓이는 것부터 배우면 돼.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는 능숙하게 면을 삶고 국물을 부었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급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했죠. 40년의 시간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빈 밥공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막았어요. 그것도 나중에. 지금은 그냥 앉아서 봐. 보는 것도 배우는 거야.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가게는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칼국수 삶는 소리, 젓가락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마치 집 같았습니다. 진짜 집이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런 곳이 아닐까 생각했죠. 할아버지가 들깨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맨 마지막이었어요. 육수가 완성된 다음에야 들깨를 넣었죠.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가게로 갔습니다. 영춘 할아버지는 이미 와 계셨죠. 언제 오시는지 궁금해서 한 번은 3시에 갔는데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마 집에 가지 않고 가게 뒷방에서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구조를 이제는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입구 문을 열면 바로 왼쪽에 주문 카운터가 있었어요. 오른쪽으로는 테이블 8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주방은 카운터 뒤편에 있었고 그 너머에 작은 뒷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낡은 선풍기 3대가 매달려 있었는데 겨울이라 멈춰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영춘 할아버지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자고 있구나. 눈밑이 시커먼 게 제대로 못 자는 게 뻔히 보여.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킨 게 창피했어요. 가게 뒷방에서 자거라. 좁긴 해도 화장실보단 낫지. 그날부터 뒷방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정말 작은 방이었어요. 싱글 매트리스 하나 놓으면 꽉 찰 정도였죠. 하지만 따뜻했고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제 첫 일과는 바닥 청소였습니다. 대걸레를 들고 구석구석 닦았죠. 처음엔 팔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사흘째부터는 요령이 생겼어요. 물을 너무 많이 적시면 안 되고 적당히 짜서 써야 했습니다. 그래야 바닥이 미끄럽지 않았죠. 그릇세는 일도 맡았습니다. 칼국수 그릇 40개, 공기밥 그릇 30개, 김치 접시 20개. 매일 아침 숫자를 확인했어요. 깨진 건 없는지, 금 간 건 없는지 하나하나 살폈죠. 영춘 할아버지는 그릇도 소중히 다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음식 맛이 산다. 아무리 좋은 국수를 끓여도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다 망쳐. 물컵 세팅도 제 몫이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4개씩 총 32개를 놓았어요. 물은 아침에 한번 끓인 보리차를 식혀서 담았죠. 손님들이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둬야 했습니다. 장부 정리를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영춘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하루 매출을 공책에 적으셨어요. 현금이 얼마, 카드가 얼마. 당시엔 아직 현금이 더 많았죠. 7대3 정도 비율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명공장 김 사장님은 매일 점심때 오셨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분이었죠. 항상 칼국수 곱빼기를 시키셨습니다. 영춘이 형님, 오늘도 면발 좀 쫄깃하게 해줘요. 고물상 박할머니도 단골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는데 웃음이 많으셨어요. 할머니는 항상 구석 테이블에 앉으셨죠. 설이 맞나? 착한 애구나. 할머니한테 보리차 한 잔만 더 줄래? 사진관을 운영하는 이씨 부부도 자주 왔습니다. 두 분은 항상 나란히 앉아서 칼국수를 나눠 드셨어요.
사이가 참 좋아 보였죠. 학교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가게 일 때문에 지각을 자주 했어요. 담임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이해해 주셨죠. 대신 성적은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문도윤 선배를 처음 본 건 급식실에서였습니다. 선배는 2학년이었고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어요. 우연히 급식줄에서 부딪혔는데 제가 들고 있던 식판을 떨어뜨렸죠. 미안. 괜찮아? 도윤 선배가 식판을 주워주며 물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죠. 며칠 뒤 미술 동아리 포스터를 보고 있을 때 또 만났습니다. 도윤 선배도 미술을 좋아하는 모양이었어요. 너도 그림 그려? 아니요. 그냥 보고 있었어요. 관심 있으면 와. 1학년도 받아. 선배는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할 시간이 없었죠. 가게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가게로 돌아오면 영춘 할아버지가 항상 같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고 계셨죠. 가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컵을 들 때나 젓가락을 잡을 때 특히 그랬어요. 하지만 국수를 만들 때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죠. 벽에 걸린 시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래된 벽시계였는데 숫자 6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6시인지 알기 어려웠죠. 할아버지께 여쭤봤더니 고물상 할머니가 주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10년 전에 주셨어. 버리기 아까워서 걸어뒀지. 시간은 대충 봐도 알 수 있으니까. 간판도 낡았습니다. 들깨 칼국수라는 글자가 반쯤 지워져 있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곳도 있었죠. 양동이를 놓아두고 받았습니다.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가 은근히 정겨웠어요. 시장 자체도 활기가 있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북적거렸죠. 상인들끼리는 서로 물건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를 주면 야채 가게에서 물을 주는 시기였어요. 영춘이 아저씨, 김치 떨어졌죠? 우리 집 김치 가져가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김치통을 들고 왔습니다. 영춘 할아버지는 대신 파전을 부쳐서 드렸죠. 이런 품앗이가 일상이었습니다. 장부를 보면서 가게 운영도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루 평균 손님이 40명 정도였어요. 점심시간에 20명, 저녁에 15명, 나머지 시간에 5명 정도. 주말엔 조금 더 많았죠. 영춘 할아버지는 혼자서 모든 걸 하셨습니다. 주문받고, 조리하고, 계산하고, 설거지까지. 제가 도와드리기 시작하면서 조금 수월해지셨다고 했어요. 너 덕분에 한결 낫구나. 혼자 할 때는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저녁 손님이 없을 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게가 없어질지도 몰라.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창밖을 보니 공무원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줄자로 뭔가를 재기도 했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막 정든 이곳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2006년 1월 15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입구가 이상하게 소란스러웠어요. 상인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죠. 고물상 박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한숨을 쉬고 계셨고 명공장 김 사장님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게시판에 커다란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구청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춘 할아버지가 걱정하시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죠.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의견 수렴 기간은 3개월. 그 후에 최종 결정이 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3명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시장 이곳저곳을 찍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상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을 찍는 것 같았죠. 측량도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면적을 파악해야 해서요. 젊은 공무원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줄자를 들고 가게들 사이 거리를 재기 시작했어요. 숫자를 수첩에 적으면서 중얼거렸죠. 여기서 저기까지 28m, 폭은 13m. 영춘 할아버지는 가게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3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이러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40년이 아니라 30년이라고 하신 것도 이상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님들로 북적였을 시간인데 테이블 2개만 차 있었어요. 다들 재개발 얘기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PC방으로 갔습니다. 재개발 구역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당시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컴퓨터로 확인해야 했죠. 1시간에 1,000원.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꺼냈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열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검색했어요. 위성 사진으로 보니 시장이 생각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면서 거리를 측정했죠.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을 그으면 거리가 나타났어요. 시장 전체 길이가 약 350m, 폭이 80m였습니다. 면적으로 치면 28,000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약 8,500평이었어요. 스케치북에 그 숫자들을 적었습니다. 지도를 프린트하고 싶었지만 돈이 아까워서 그냥 손으로 그렸죠. 가게로 돌아오니 영춘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 알겠어. 수화기를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보셨어요. 상인회 비상회의를 한대. 다들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자고. 그날 저녁 장부 정리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재개발되면 보상금이 나온다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여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새 건물이 들어서면 임대료가 올라서 돌아올 수도 없고. 연필을 놓고 창밖을 보셨습니다. 어둠이 내린 시장은 평소보다 더 적막했어요. 설아,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여기가 없어지면. 대답을 못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겨우 1달 남짓 지냈지만 이미 이곳이 제 집 같았는데 다시 갈 곳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일단은 끝까지 해보자. 포기하기엔 이르니까.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겨울비였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시장 곳곳에서 비슷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철커덕, 철커덕. 마치 시장 전체가 문을 닫는 것 같았어요. 뒷방으로 들어가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잃을 게 생겼습니다. 가게도 할아버지도 시장 사람들도. 그게 더 무서웠어요. 가진 게 없을 때는 잃을 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달랐으니까요.
주머니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다시 봤습니다. 8,500평?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는지 공무원들은 모를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숫자일 뿐이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제가 처음으로 필요한 사람이 된 곳이었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고, 처음으로 일의 가치를 배운 곳, 그리고 처음으로 가족 같은 사람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육수를 끓이고, 바닥을 닦고, 그릇을 세야 해요. 재개발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일이 평소와 같아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으니까요. 상인의 비상회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2006년 1월 25일 저녁 7시 시장 한가운데 있는 빈 창고에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평소엔 쓰지 않던 공간이었는데 의자를 빌려와서 임시 회의장을 만들었죠.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그 빛처럼 모두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춘 할아버지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상인 5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표정이 어두웠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처음엔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항상 그랬습니다. 특히 아침에 더 심했죠. 명공장 김 사장님이 앞에 서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재개발이 확정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대요. 보상금 받고 나가는 수밖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젊은 과일 가게 주인이 손을 들었어요.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셨어요? 건물 소유주들은 시세대로 받겠지만 우리 같은 세입자는 영업보상금 정도, 3개월에서 6개월치 매출 정도랍니다.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고물상 박 할머니가 지팡이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다시 장사해? 나 같은 늙은이는 이제 끝이야. 회의가 끝나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 영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설아, 너는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할지도 몰라. 놀라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계셨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이었죠. 청소년 쉼터라는 곳이 있다더라. 거기선 숙식도 제공하고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있게 도와준대. 주머니에서 접힌 전단지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청소년 쉼터 안내 전단이었어요. 언제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종이가 낡아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제가 떠나길 원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려지는 기분이 다시 올라왔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하지만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는 손이었죠. 그때 할아버지가 작은 수첩을 꺼내셨어요. 사실 내 법적 보호자가 되기로 했어. 변호사를 통해서 말이야. 놀라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내 부모님 보험금이 있다더구나. 외숙모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서 내가 임시 보호자가 됐어. 그 돈은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은행에 넣어뒀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그런 일까지 하셨다니. 근데 할아버지, 손이 자꾸 떨리시는데 병원은 가보셨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걱정됐습니다. 젓가락질할 때도 글씨 쓸 때도 손이 떨렸거든요. 특히 아침에 심했고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느려지신 것 같았어요. 뒷방으로 돌아와서 전단지를 펼쳐봤습니다. 깨끗한 침대, 책상, 컴퓨터실 사진이 있었어요. 또래 아이들이 웃으며 공부하는 모습도 있었죠.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도
바닥을 닦을 때도 그릇을 셀 때도 계속 생각했어요. 쉼터에 전화해 보기도 했습니다. 공중전화에서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죠. 네, 청소년 쉼터입니다. 친절한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화기만 들고 서 있다가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춘 할아버지가 특별한 걸 보여주셨습니다. 반죽을 하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손이 떨려서 물을 쏟으셨습니다. 아, 또 이러네.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할게요, 할아버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가르쳐 줘야지.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도 정확하게 반죽을 만드셨어요.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농도를 맞추셨죠. 이걸 30분 정도 숙성시켜야 해. 그래야 면이 쫄깃해져. 할아버지가 반죽을 비닐로 덮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통장을 꺼내셨어요. 설아, 이건 내 부모님 보험금 일부야. 3천만 원. 나머지는 내가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있어. 이 돈으로 공부해라. 그리고 언젠가 돌아와서 더 좋은 가게를 만들어라.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돈의 무게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죠. 할아버지, 저는 여기 남을게요. 할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영춘 할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떨리는 팔이었지만 든든했어요. 고맙다, 설아.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날아가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때까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건 다 가르쳐 줄게.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붕에서 양동이로 떨어지는 물소리도 들렸죠. 똑똑똑. 마치 시계 소리 같았어요. 계약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죠. 할아버지 곁에 남기로. 떨리는 그 손이 멈출 때까지, 아니 영원히. 2006년 2월 1일. 결정을 내린 날이었습니다. 청소년 쉼터 전단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시원하면서도 무거웠죠. 다리는 이제 끊어진 거였습니다. 후퇴는 없었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 있을게요. 끝까지요. 영춘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안도인지 기쁨인지는 모르겠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럼 제대로 해보자. 여기서 배우겠다면 진짜 배워야지.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가게 운영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손님들이 언제 오는지, 뭘 불편해하는지, 왜 다른 가게로 가는지 공책에 하나하나 적어나갔죠. 발견한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려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둘째, 노인 손님들이 공깃밥 양이 많다고 남기는 경우가 많았죠. 셋째, 물이나 김치를 더 달라고 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가르쳐 주신 대로 반죽을 미리 만들어 두면 어때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주문 들어오면 반죽하시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침에 미리 반죽해서 30분 숙성시켜 두면 더 쫄깃하고 시간도 단축될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웃으셨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3시 반이었어요. 점심 손님 예상 인원만큼 반죽을 미리 만들었죠. 비닐로 덮어서 서늘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효과가 나타났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면을 뽑을 수 있었죠. 대기 시간이 15분에서 7분으로 줄었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워했어요. 오늘은 빠르네. 뭐가 달라졌어요?
명공장 김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영춘 할아버지가 저를 가리켰어요. 우리 설이가 아이디어를 냈지. 똑똑한 녀석이야.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어요. 제 생각이 실제로 도움이 됐으니까요. 노인 손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작은 공깃밥을 따로 준비했죠. 일반 공깃밥의 3분의 2 정도 크기였어요. 가격은 500원 할인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작은 공깃밥도 있어요. 양 적은 거 원하시면 이걸로 드릴게요. 고물상 박 할머니가 감동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딱 원하던 거야. 늙으면 많이 못 먹는데 남기기는 아깝고. 고맙다, 설아. 셀프 스테이션도 만들었습니다. 구석 테이블 하나를 개조했어요. 물통, 보리차통, 김치통, 단무지통을 놓았죠. 종이컵과 젓가락, 숟가락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스스로 가져다 먹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손님들도 금세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편하다고 좋아했죠. 영춘 할아버지도 한결 수월해졌어요. 요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주변 가게들 점심 배달이었어요. 처음엔 실수도 많았죠. 첫날 국물이 다 쏟아져서 빈 그릇만 전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비닐봉지가 찢어진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다행히 가게 주인이 이해해 주셨어요. 괜찮아. 누구나 처음엔 실수하지. 다음엔 조심해. 그날 저녁 포장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국물은 따로 담고 면도 따로 포장했어요. 비닐봉지를 2겹으로 쓰고 신문지로 한 번 더 감쌌죠. 다음 날부터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계약하고 나서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평일엔 방과 후에, 주말엔 하루 종일 일했어요. 학교 숙제는 가게 카운터에서 했죠. 영춘 할아버지가 가끔 들여다보시며 도와주기도 하셨습니다. 수학 문제네. 내가 옛날에 주산 좀 했는데. 의외로 계산이 빠르셨어요. 암산으로 척척 답을 맞추셨죠. 학교에서 문도윤 선배를 또 만났습니다. 이번엔 복도에서였어요. 선배가 먼저 알아봐 주었습니다. 너 칼국수 집에서 일하는 애지? 지나가다 봤어. 네, 맞아요. 대단하다. 나는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하는데. 선배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칭찬인지 놀림인지 모르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3월이 되자 가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었어요. 입소문이 난 것 같았죠. 빨라진 서비스, 작은 공깃밥, 셀프 스테이션,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얘기는 계속됐습니다. 상인의 회의도 매주 열렸어요. 싸울 건지, 협상할 건지, 포기할 건지. 결론은 나지 않았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춘 할아버지가 들깨 넣는 정확한 타이밍을 실전에서 익히게 해주셨습니다.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하는 건 달라. 들깨는 정말 마지막에 넣되 그 순간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 너무 일찍 넣으면 텁텁해지고 너무 늦게 넣으면 향이 안 난다. 정확한 타이밍을 익히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수십 번 실패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드디어 성공했을 때 할아버지가 크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만든 칼국수를 팔 수 있겠는걸? 정말요? 하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일부터 점심시간에 내가 몇 그릇 만들어 봐. 내가 옆에서 지켜볼 테니.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드디어 제가 만든 음식을 손님께 드릴 수 있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죠. 면 삶는 시간, 들깨 넣는 타이밍, 그릇에 담는 순서.
2006년 3월 중순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명공장 김 사장님이 가게에 들어오시더니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설아, 우리 공장 구경 와볼래? 칼국수 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줄게. 영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하셨죠. 그렇게 처음으로 명공장에 가게 됐습니다. 공장은 시장 끝자락에 있었어요. 밖에서 봐도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문거리는 진동이 발끝까지 전해졌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밀가루 분진이 공기 중에 떠다녔어요. 마스크를 써도 숨쉬기가 힘들었죠. 여기서 하루 10시간씩 일해. 힘들지? 김 사장님 목소리가 기계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10명쯤 되는 직원들이 흰 옷을 입고 일하고 있었어요. 반죽을 기계에 넣고 면을 뽑아내고 포장하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졌죠. 이게 우리가 쓰는 생면이야. 하루에 1000kg씩 만들어. 거대한 반죽 덩어리가 롤러 사이를 지나가며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칼날을 통과하며 가늘게 잘렸어요. 기계가 하는 일이었지만 사람 손도 많이 필요했죠. 면발이 엉키지 않게 정리하고 무게를 재고 불량품을 골라내는 건 사람이 했습니다. 1시간쯤 지켜보니 직원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분진 때문에 기침하는 사람도 많았죠. 그런데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겠죠.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면 뒤에 그런 고생이 있었다니. 앞으로 면을 버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며칠 뒤 고물상 박 할머니가 가게에 오셨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어요. 설아, 이거 너희 가게에 하나 더 걸어둬. 시계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또 다른 벽시계였습니다. 나무 테두리가 갈라져 있고 유리에 금이 가 있었어요. 하지만 작동은 잘 됐습니다. 똑딱똑딱 소리가 정겹게 들렸죠. 할머니, 이거 파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이, 누가 이런 낡은 거 사겠니? 차라리 너희가 써. 영춘이도 시계 필요하다고 했잖아. 영춘 할아버지가 받아서 벽에 걸었습니다. 기존 시계 옆에 나란히 걸었죠. 이제 시계가 2개가 됐어요. 하나는 숫자 6이 없고 하나는 금이 가 있었지만 둘 다 시간은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할머니. 할머니가 쑥스러운 듯 손을 저으셨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앞으로 김치 좀 더 많이 줘. 다들 웃었습니다. 이게 시장 사람들의 방식이었어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 돕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죠. 사진관 이씨 부부가 찾아온 건 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지역 소식지에 실을 사진을 찍고 있어요. 오래된 가게들 위주로요. 여기도 찍어도 될까요? 영춘 할아버지는 처음엔 거절하셨어요.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이씨 부부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재개발되면 다 사라질 텐데 기록이라도 남겨둬야죠. 후손들한테 여기 이런 곳이 있었다고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 결국 승낙하셨습니다. 이씨 부부는 필름 카메라로 정성스럽게 찍었어요. 가게 전경, 주방 영춘 할아버지가 면 뽑는 모습, 제가 그릇 닦는 모습까지. 찰칵찰칵 셔터 소리가 경쾌했죠. 설아, 너도 한 장 찍자. 할아버지 옆에 서봐. 어색했지만 영춘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따뜻한 무게가 전해졌죠.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필름에 담겼습니다. 한 달 뒤 사진을 받았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진 속 우리는 진짜 가족처럼 보였거든요. 품앗이는 일상이 됐습니다. 영춘 할아버지가 파전을 부치면 옆집에서 김치를 가져왔어요.
생선 가게에서 멸치를 주면 우리는 칼국수를 드렸죠.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 거래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좌석 때문에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두 분이 같은 자리를 두고 언성을 높였어요. 내가 10년째 앉던 자리야. 나도 5년은 앉았어.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영춘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게 떠올랐어요. 상대방 눈높이를 맞추고 한 박자 쉬고 부드럽게 말하라고. 무릎을 굽혀 두 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어요. 두 분 다 오래 오신 소중한 손님이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두 분이 나란히 앉으실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어떠세요? 테이블을 옮겨서 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두 분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그날 이후로 두 분은 친구가 됐습니다. 영춘 할아버지가 조용히 칭찬해 주셨어요. 잘했어.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화해시키는 게 진짜 실력이야. 3월 말이 되자 시장엔 봄 기운이 돌았습니다. 상인들 표정도 조금 밝아졌어요. 재개발이 당장은 아니니까 일단 장사에 집중하자는 분위기였죠. 저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영춘 할아버지, 김 사장님, 박 할머니, 이 씨 부부, 다들 제 편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겉돌았지만 시장에서는 달랐어요. 여기서 저는 필요한 사람이었고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는데 영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설아, 요즘 표정이 밝아졌구나. 그런가요? 응. 처음 왔을 때는 세상 다 잃은 표정이었는데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입가엔 미소가 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뒷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고립감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을 잃었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죠. 2006년 4월 첫째 주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만든 칼국수를 손님께 처음 내는 날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면을 삶는 물이 팔팔 끓고 있었는데 언제 면을 넣어야 할지 타이밍을 재고 또 재고 있었죠. 지금이야. 영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면을 넣었어요. 3분 30초. 머릿속으로 초를 세면서 젓가락으로 저었습니다. 면발이 춤추듯 물속에서 헤엄쳤어요. 첫 손님은 명공장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곱빼기를 주문하셨죠. 제가 만든다는 걸 모르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릇에 면을 담고 육수를 부었습니다. 마지막에 들깨를 올렸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여기 나왔습니다. 김 사장님이 한 입 드시더니 멈추셨어요.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실패했나 싶었죠. 오늘 면이 특별히 쫄깃하네. 뭔가 다른데? 영춘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우리 설이가 만든 겁니다. 김 사장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엄지를 치켜 세우셨어요. 야, 진짜 맛있다. 영춘이 형님 솜씨를 벌써 따라잡았네. 그날 점심 10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실수도 있었어요. 한 그릇은 면이 조금 퍼졌고 다른 한 그릇은 간이 약간 짰죠.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려해 주셨어요. 홍보도 시작했습니다. 전단지를 직접 만들었어요. 도화지에 매직펜으로 그렸죠. 그림 실력은 없었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영춘 할아버지의 40년 전통 들깨 칼국수라고 큼지막하게 썼어요. 할아버지, 여기에 뭐라고 쓸까요? 맛있다고만 하면 뻔할 것 같은데. 옛맛 그대로라고 써봐. 일주일 동안 그 문구로 전단지 50장을 돌렸습니다. 시장 입구, 버스 정류장, 아파트 게시판에 붙였죠. 효과가 있었는지 새로운 손님들이 조금씩 왔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다른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걷기 좋은 날엔 시장 칼국수 한 그릇. 이번엔 감성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일주일씩 교대로 문구를 바꿔가며 홍보했습니다.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비교해봤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감성적인 문구일 때 젊은 손님이 더 많이 왔습니다. 지역 소식지에도 우리 가게가 실렸습니다. 사진관 이씨 부부가 찍은 사진과 함께였죠. 40년 전통의 손맛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쓴 기자님이 직접 와서 먹어보고 쓴 거였습니다. 정말 어릴 때 할머니가 끓여주신 맛이 나요. 요즘 이런 곳 찾기 힘든데. 그 기사가 나간 뒤로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평일 점심에도 대기줄이 생겼어요. 데이터 정리도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공책에 표를 그려서 매일 기록했죠. 날짜, 요일, 날씨, 손님 수, 매출, 인기 메뉴. 한 달 뒤에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손으로 자를 대고 선을 그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손님이 가장 많다는 걸 발견했죠. 비 오는 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5명에서 6명 정도 줄었고요. 할아버지,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반죽을 더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춘 할아버지가 제 공책을 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너 정말 똑똑하구나. 나는 40년 했어도 이런 생각은 못했는데. 학교 생활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문도윤 선배가 가끔 말을 걸어왔어요. 칼국수집 잘 되고 있어? 우리 엄마도 가봤대. 맛있다고 하시더라. 정말요? 감사합니다. 미술 동아리는 여전히 못 가고 있었지만 가게에서 메뉴판을 새로 그리면서 그림 연습을 했어요. 칼국수 그림, 들깨 그림, 할아버지 얼굴도 그렸죠. 잘 그린 건 아니었지만 손님들이 귀엽다고 좋아했습니다. 4월 중순 드디어 매출이 전달보다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정확히 계산해 보니 1,500그릇에서 2,000그릇으로 늘었어요. 영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월세 걱정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설아, 내 덕분이야. 너 없었으면 이런 변화는 못 만들었을 거야. 뿌듯했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재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성취감을 즐기기로 했어요. 가게 분위기도 활기차졌습니다. 손님들끼리도 친해졌어요. 처음엔 각자 조용히 먹고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인사하고 대화를 나눴죠. 어제는 안 오셨네요? 병원 가느라고. 오늘은 일찍 왔지.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가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동네 사랑방 같았어요. 배달 시스템도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실수가 거의 없었어요. 배달 가방도 장만했죠. 중고로 산 자전거도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누비며 따뜻한 칼국수를 전달했어요. 설아야, 오늘도 수고했어. 배달 가는 곳마다 반겨주셨습니다. 팁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돈은 따로 모았습니다. 나중에 가게에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요. 어느 날 영춘 할아버지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설아, 내일부터 아침 특선 메뉴를 해보면 어떨까? 아침 특선이요? 아침에만 파는 가벼운 칼국수야. 국물 양을 줄이고 면도 적게. 출근하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 다음 날 새벽 5시부터 준비했습니다. 아침 특선은 3,000원. 일반 칼국수의 절반 가격이었어요. 양도 적당했죠.
첫 손님은 새벽일 나가는 건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야, 이 시간에 따뜻한 국물 먹으니 좋네. 매일 올게. 일주일 만에 아침 특선은 인기 메뉴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30그릇씩 팔렸어요. 작은 성공이었지만 우리에겐 큰 의미였죠. 이렇게 4월은 성취의 달이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가게는 더 이상 낡은 칼국수집이 아니었습니다. 활기차고 따뜻한 공간이 됐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영춘 할아버지 얼굴에도 미소가 늘었습니다. 2012년 7월 10일 주민 공청회 날이었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20살이 되었고 영춘 할아버지는 69이 되셨어요. 그동안 재개발은 계속 지연됐습니다. 경제 위기도 있었고 정권 교체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구청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상인 200여 명, 주민 300여 명, 그리고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어요.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모두 땀을 흘리고 있었죠. 단상에는 구청장, 재개발 조합장, 그리고 중재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마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이제 주민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여러 손이 올라갔습니다. 첫 발언자는 재개발을 찬성하는 아파트 주민이었어요. 시장이 너무 낡았습니다. 위생도 엉망이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흉해요. 하루빨리 현대적인 상가로 바꿔야 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재개발 찬성파들이었죠. 다음은 명공장 김 사장님이 나섰습니다. 40년 넘게 여기서 장사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재개발되면 우린 다 쫓겨납니다. 이번엔 상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대립이 첨예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누르며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에 서니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지만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저는 이 시장에서 7년간 일하며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제가 손수 만든 자료였어요. 현재 시장 상인 대부분이 60세 이상입니다. 정확히 80명 중 64명이요. 재개발 후 임대료는 최소 3배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하지만 완전 철거만이 답은 아닙니다. 단계적 보강과 로컬 푸드 연계 방안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낡은 건물은 보수화돼 원형을 유지하고 젊은 창업자를 유치하여 세대 융합을 이루자는 내용이었죠. 선진국 사례도 제시했어요. 일본 도쿄의 아메요코 시장,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보케리아 시장, 모두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화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구청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정부 도시재생 사업 지원금을 활용하고 크라우드 펀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완전 철거보다 비용도 절반 이하입니다. 재개발 조합장이 반박했습니다.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이미 계약도 진행됐고 계약은 최종 승인 전까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검토도 미리 해뒀거든요. 경론이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야유가 터지고 때론 삿대질까지 오갔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7년간 준비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밤 9시가 되어서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자투표였어요. 모두가 버튼을 누르고 결과를 기다렸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재개발 유예 찬성 312표, 반대 288표.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이겼어요. 상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죠. 단 유예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원한대로 진행됩니다. 구청장의 마지막 말이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6개월. 고작 6개월이었어요.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죠. 가게로 돌아왔을 때 영춘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공청회에 오지 못하셨어요. 몸이 좋지 않다고 하셨죠. 잘했어, 설아.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전보다 훨씬 심해진 떨림이었죠. 순간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얼굴색이 창백했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 밤 승리의 기쁨과 불안이 뒤섞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안에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영춘 할아버지의 건강 걱정. 이긴 것 같았지만 사실 더 큰 싸움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이 서로 축하하며 희망을 얘기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승리가 아니라는 걸, 시간을 번 것뿐이라는 걸. 영춘 할아버지가 솥 앞에서 육수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정확한 손놀림이었지만 가끔 멈춰서 손을 바라보셨어요. 떨림을 억누르려는 듯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셨죠.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직은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지.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자신의 몸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렇게 2012년 여름, 우리는 가짜 승리를 손에 쥐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와 함께 2012년 10월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재개발 집행은 6개월 유예됐지만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구청 직원 5명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있었죠.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협조해 주세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 권한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들은 가게마다 돌며 사진을 찍고 메모했어요. 영춘 할아버지 가게에 왔을 때 한 직원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성면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네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40년 됐는데 지금까지 문제 없었어요. 제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개선 명령서가 날아왔어요. 성면 제거, 전기 설비 교체, 소방시설 보강. 비용을 계산해 보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야. 영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떨렸어요. 손떨림인지 분노인지 구분이 안 됐죠. 더 교묘한 압박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수도가 끊겼어요. 점검 중입니다. 오후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수도공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돼도 저녁이 돼도 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옆집에서 물을 빌려와야 했죠. 이런 일이 일주일에 2~3번씩 반복됐습니다. 전기도 자주 나갔습니다. 한전에서는 노후 전선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상하게 재개발 반대파 가게만 그랬어요. 온라인 공격도 시작됐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악성 댓글이 올라왔죠. 영춘 칼국수집 위생 최악. 바퀴벌레 봤음. 면발에서 이물질 나옴. 신고해야. 모두 거짓이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손님이 줄기 시작했어요. 하루 100명이던 손님이 70명, 50명으로 줄었죠. 상인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떠난 건 젊은 상인들이었어요. 과일 가게, 옷 가게, 핸드폰 가게, 보상금이라도 받고 나가는 게 낫다고 했죠. 미안해요, 영춘 아저씨.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 과일 가게 주인이 마지막 인사를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춘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였어요. 11월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명공장이 문을 닫은 거예요. 김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였죠. 영춘이 형, 미안해. 은행에서 대출을 끊었어. 버틸 수가 없어. 그날 영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술을 드셨습니다. 소주 한 병을 혼자 비우셨어요. 빨개진 얼굴로 중얼거리셨죠. 다 떠나는구나. 다 떠나. 12월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외숙모였어요. 7년 만에 연락이었죠. 설아야, 잘 지내니?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만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 걸. 네, 잘 지내요. 들었어. 내가 그 시장에서 일한다고. 고생이 많지? 이제 그만하고 우리 집으로 와. 대학도 보내줄게. IC 레코더를 켰습니다. 영춘 할아버지가 사준 거였어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하셨나 봅니다. 왜 갑자기요? 내 부모님 보험금 얘기야. 이제 내가 성인이 됐으니 받을 수 있잖아. 우리가 관리해 줄게. 내 미래를 위해서. 역겨웠습니다. 그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돈은 이미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누가 도와준 거야? 그 늙은이? 외숙모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춘 할아버지는 제 은인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너 지금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은 충분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증거로 쓸 수 있을 겁니다. 2013년 1월 고물상 박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어요. 재개발 걱정으로 잠을 못 주무셨대요. 설아야, 나도 이제 못 버티겠다. 집이라도 있으면 나가는 건데. 병상에서 할머니가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앙상하게 말라 있었어요. 2월이 되자 시장은 반쯤 비었습니다. 50여 개 가게 중 20개만 남았어요. 빈 가게들은 판자로 막혀 있었고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죠. 위생 점검도 더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뭔가 문제를 찾아냈어요. 냉장고 온도가 0.5도 높네요. 과태료입니다. 행주 소독이 미흡합니다. 시정 명령입니다. 영춘 할아버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손떨림도 심해졌고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하루는 솥 앞에서 비틀거리셨습니다. 제가 부축하지 않았다면 쓰러지실 뻔했죠. 할아버지, 병원 가보세요. 제발, 아직은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영혼이 조금씩 꺼져가는 것 같았어요. 3월 재개발 조합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유예 기간이 곧 끝납니다. 자진 철거하면 보상금 추가 지급, 거부하면 강제 집행, 종이를 구겨버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는 포위당했고 동료들은 떠났고 힘은 바닥났습니다. 그래도 가게 문은 열었습니다. 손님이 10명뿐이어도 5명뿐이어도 영춘 할아버지는 여전히 육수를 끓이셨고 전 여전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희망이 없어도 계속하는 것. 그게 우리의 저항이었습니다. 2013년 3월 28일. 마지막 영업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 영춘 할아버지가 가게 문을 여셨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어요. 파킨슨병으로 굳어진 손가락으로 열쇠를 돌리는데 한참이 걸렸죠. 저도 뒷방에서 나와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할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70살. 여기서 40년을 보낸 분이었죠. 불을 켜니 텅 빈 가게가 드러났습니다. 어제까지 있던 테이블 대부분을 치웠어요. 이제 2개만 남았죠. 벽에 걸린 시계 2개가 똑딱거렸습니다. 설아, 오늘은 특별한 걸 가르쳐 줄게. 영춘 할아버지가 낡은 노트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숨겨둔 또 다른 노트를 꺼내셨어요. 더 오래된 것이었죠.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쓴 거야. 사실 나는 서울 호텔에서 총주방장을 했었어. 충격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유명 요리사였다니. 1975년 대통령 만찬을 준비하다가 큰 실수를 했지. 자만했던 거야. 서둘렀고 결국 모든 걸 잃었어. 그때 깨달았지. 국물은 서두르면 탁해진다는 걸. 할아버지가 옛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젊은 시절 요리사 복장을 한 할아버지가 보였죠. 이 시장에 와서 다시 시작했어. 7030 레시피는 그때 개발한 거야. 실패를 거듭하며 찾은 완벽한 비율이지. 할아버지가 직접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량할 때만큼은 정확했어요. 온도도 중요해. 육수는 85도, 들깨는 상온. 섞을 때는 천천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오전 10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물상 박할머니도 퇴원해서 오셨어요. 영춘이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점심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습니다. 문도윤 선배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사실 난 몇 년 동안 한설이를 지켜봤어.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싶었는데 내가 스스로 이겨내길 바랐어. 이건 그동안 모은 거야. 상자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 찍힌 사진들. 일하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웃는 모습. 선배가 늘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 3시 영춘 할아버지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하셨어요. 할아버지, 119를 불렀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 국물은 서두르지 마. 넌 할 수 있어. 내가 못 이룬 꿈을.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약해진 심장이. 영춘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일기였어요. 2013년 3월 1일. 설이가 걱정이다.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할까? 하지만 믿는다. 그 아이는 나보다 강하다. 내가 실패했던 곳에서 성공할 것이다. 3월 15일.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는다. 하지만 설이에게 모든 걸 전수했다. 7030의 비밀도, 인생의 지혜도. 그 아이가 내 진짜 후계자다. 3월 27일. 내일이 마지막일 것 같다. 설아,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알아둬. 넌 내게 온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내가 있어서 내 실패한 인생이 의미를 갖게 됐다고. 통장도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봉투가 있었습니다. 설이 부모님의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내 부모님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외숙부의 사업 부채 때문에 보험금을 노린 의도적 방치였다. 증거를 모아뒀다. 때가 되면 사용해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 보험 서류, 외숙부의 빈 문서들. 할아버지가 8년 동안 조사하고 모은 증거들이었어요. 4월 7일 아침 철거반이 왔습니다. 굴착기가 건물을 무너뜨렸어요. 40년의 역사가 1시간 만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주머니에서 문도윤 선배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설아,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힘들 때마다 곁에서 도와주고 싶었어. 앞으로도 늘 응원할게. 돌아올 때 내가 도울게. 가방 속엔 레시피 노트, 통장, 간판 조각, 그리고 영춘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부모님의 진실이 담긴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돌아올 이유가 생겼죠. 2014년 5월 새벽 3시 서울 가락시장 물류센터 22살의 저는 지게차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나온 식자재들이 트럭에 실리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영하 18도. 손가락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견뎠습니다. 한설 씨, 오늘은 면류 입고 담당이야. 반장님이 클립보드를 건네줬습니다. 생면, 겉면, 우동면, 소면.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였어요. 원산지, 제조일, 유통기한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이게 어떻게 식당으로 가는지,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배웠습니다. 낮에는 방송통신대 식품공학과 수업을 들었어요. 온라인 강의였지만 빠지지 않았죠. 단백질 변성, 전분 호화, 유화작용. 어려운 용어들이었지만 영춘 할아버지의 레시피와 연결시키니 이해가 됐습니다. 2016년 겨울 24살 종로에 60년 된 설렁탕집. 너무 짜지 않게 하지만 싱겁지도 않게. 그게 제일 어려워. 사장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배운 건 계량화였어요. 감으로 하던 것들을 숫자로 바꾸는 작업. 소금 3.5g, 후추 0.2g. 전자저울로 재고 또 재면서 혀에 각인시켰죠.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었습니다. 엑셀 파일명은 영춘 레시피. 영춘 할아버지의 7030 비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였어요. 온도별, 시간별, 재료별로 수백 개의 조합을 실험했죠. 2018년 봄 26살 서울대병원 임상영양팀. 환자식은 일반식과 달라요. 씻기 힘든 분, 삼키기 힘든 분, 소화가 안 되는 분. 각각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여기서 만난 게 연화식용 면발이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끊어지지 않고 목 넘김이 쉬운 면. 노인들을 위한 면이었죠. 영춘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위한. 물성 시험기로 면발의 탄성을 측정했습니다. 압축 강도 2.3뉴턴, 신장률 1.5배. 숫자로 표현하니 명확했어요. 감이 아닌 과학이 됐습니다. 2020년 가을 28살 경기도 이천쌀 연구소. 쌀가루를 조금 섞으면 글루텐이 줄어들어요. 소화가 쉬워지죠.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새로운 면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밀가루와 쌀가루의 황금 비율을 찾는데 1년이 걸렸어요. 밀가루 8배, 쌀가루 2. 그게 답이었습니다. 2022년 여름 30살 프랜차이즈 본사 메뉴 개발팀. 한설 팀장님, 이번 신메뉴 반응이 대박이에요. 처음으로 팀장이 됐습니다. 제가 개발한 저염 칼국수가 전국 200개 매장에 출시됐어요. 나트륨을 일반 칼국수의 3분의 2로 줄였는데도 맛은 그대로였죠. 비결은 천연 조미료, 표고버섯, 다시마, 멸치를 최적 비율로 배합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의 한계를 느꼈어요. 획일화된 맛, 공장에서 찍어낸 면.
이건 영춘 할아버지가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2024년 가을 32살 사표를 냈습니다. 왜 그만두려고? 연봉도 좋고 커리어도 탄탄한데. 상사가 만류했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11년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였죠. 2025년 1월 15일 33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탔어요. 12년 전 그 시장 자리로 갔습니다. 예상대로 거대한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죠.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영혼은 없었어요. 건물 뒤편 작은 골목으로 갔습니다. 거기 20평짜리 빈 점포가 있었어요. 임대 문의 전화번호를 적었죠. 여기 임대료가 어떻게 되나요? 월 300만 원입니다. 권리금은 없어요. 워낙 오래 비어 있어서 계산해 봤습니다. 영춘 할아버지가 남긴 3천만 원은 학비와 생활비로 거의 썼지만 11년간 모은 돈이 있었어요. 대출을 받으면 가능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상호명 란에 영춘 브릿지라고 적었어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전통과 혁신을 연결하는 공간,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문도윤 선배가 도와줬어요. 벽 한쪽에는 옛 사진들을 걸었죠. 영춘 할아버지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 옛 시장 풍경, 철거되기 전각의 모습. 주방 설비는 최신식이었지만 육수 끓이는 손만은 전통 방식을 고집했어요. 센서를 달아 온도를 정밀하게 관리하면서도 직화로 끓이는 방식은 유지했죠. 메뉴판을 만들었습니다. 영춘 7030 칼국수, 저염 건강 칼국수, 연하식 실버 칼국수. 각각 다른 세대를 위한 메뉴였어요. 2025년 2월 1일 오픈 준비를 마쳤습니다. 간판을 달았어요. 영춘 브릿지 마이너스 느리지만 맛있는 칼국수. 간판 한 귀퉁이에는 12년 전 가져온 그 간판 조각을 박아 넣었죠. 과거의 흔적을 간직한 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가방에서 반짝이는 숟가락을 꺼냈습니다. 12년 전 폐허에서 주운 그 숟가락. 첫 번째 서랍에 정성스럽게 넣었어요. 새벽 3시 가게 문을 열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춘 할아버지처럼. 2025년 3월 1분기 영춘 브릿지 개업 한 달째. 식품 제조업 신고증이 나왔습니다. 구청 직원이 와서 검사했을 때 모든 게 완벽했어요. HACCP 기준에 맞춘 주방, 정수 시설, 배수 시스템. 12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명 영춘 레시피를 열었어요. 영춘 할아버지의 레시피를 디지털로 표준화한 문서였죠. 온도 85도, 시간 5시간, 들깨 투입 타이밍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손님은 뜻밖의 사람이었어요. 고물상 박할머니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셨죠. 설아야, 정말 돌아왔구나.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90이 넘으셨는데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연하식 실버 칼국수를 대접했습니다.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특별히 개발한 면이었죠. 2025년 5월 2분기 지역 농가와의 계약. 이천의 쌀 농가 5곳과 계약했습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곳들이었어요. 계약서에는 토양 관리 방법, 건조 온도, 보관 습도까지 명시했죠. 품질의 일관성을 위해서였습니다. 표준화 장치도 설치했어요. 면 두께 측정기, 염도계, 온도 센서.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맛보기는 여전히 제가 직접 했어요.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니까요. 6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한설 대표님이시죠? 저는 문태식 그룹 식품사업부 이사입니다. 문태식?
이 지역 최대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였어요. 재개발을 주도했던 그 세력의 일부였죠. 무슨 일이신가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안이 있어요. 2025년 8월 3분기 베타 매장 오픈 두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실버타운 아니었어요. 노인 전용 식단을 제공하는 곳이었죠. 저염, 저당, 고단백, 영양사와 함께 개발한 메뉴였습니다. 연하 등급표를 벽에 걸었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씹는 능력에 따라 면의 굵기와 부드러움을 조절했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영춘이 생각나는 맛이야.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영춘 할아버지를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죠. 9월 문태식 그룹과의 만남. 고급 호텔 회의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영춘 브릿지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거절합니다. 즉답했습니다. 그들이 당황했어요. 조건도 안 들어보시고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류 가방에서 IC 레코더를 꺼냈어요. 12년 전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협력은 가능합니다. 조건이 있지만요. 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지역 상인들 우선 고용. 둘째, 원재료 단가 현실화. 셋째, 하청업체 보호. 넷째, 공급망 투명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년 전 강제 철거된 상인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보상하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그들이 다시 왔어요. 이번엔 회장이 직접 왔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우리 프랜차이즈 300개 매장에 영춘 브릿지 레시피를 공급해 주세요. 윈윈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상생을 선택한 거였어요. 2025년 11월 4분기 예상치 못한 방문. 외숙모가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12년 만에 재회였죠. 설아야 도와줘. 빚이 너무 많아서. 외숙부는 사업 실패로 파산했고 외숙모는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12년 전 저를 쫓아낸 사람이 이제 제게 도움을 청하다니. 하지만 영춘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용서하셨을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변호사를 통해 외숙모의 채권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회생 플랜을 제시했어요. 첫째, 부모님 보험금 사용 내역을 모두 공개하세요. 둘째, 공개 사과문을 쓰세요. 셋째, 매달 이곳에서 봉사활동하세요. 외숙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12년 만에 들은 사과였습니다.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받아들였어요. 12월 25일 성탄절 영춘 브릿지 1호점과 2호점 그리고 문태식 그룹 협력 매장 50곳에서 동시에 무료 급식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행사였어요. 메뉴는 영춘 7030 칼국수, 정확히 영춘 할아버지 레시피대로 만든 거였죠. 맛있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추억에 잠기셨어요. 그날 저녁 가게 정리를 하는데 문도윤 선배가 왔습니다. 이제는 유명 디자이너가 된 선배였죠. 자랑스러워. 정말 해냈구나. 선배가 선물 하나를 건넸어요. 액자였습니다. 영춘 할아버지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복원한 거였어요. 선명하게 살아난 할아버지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벽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그 옆에 간판 조각과 반짝이는 숟가락도 함께 전시했죠. 2025년의 마지막 날, 매출 정산을 했습니다. 영춘 브릿지는 이제 연매출 10억을 넘는 기업이 됐어요. 직원 20명, 협력 농가 10곳,
프랜차이즈 계약 300곳. 숫자로만 보면 성공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만들고 사람들을 연결한 것. 그게 진짜 성공이었어요. 2026년 3월 15일 저녁 7시 영춘 작은 식당과 배움터 개원식이었습니다. 영춘 브릿지 본점 옆에 새로 만든 공간이었어요. 20평 가게가 아니라 100평 규모의 교육장이었죠. 34살이 된 저는 이제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벽에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등불이었어요. 21년 전 그 겨울밤 포장마차 불빛처럼 따뜻하게 빛났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입구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온 건 13살 소녀였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헐거운 점퍼를 입은 아이. 21년 전에 저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이름이 뭐니? 김소희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고아원에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혹시 외숙모나 친척은? 있긴 한데 저를 안 받아줘요. 소희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신문 기사였어요. 영춘 브릿지 성공 스토리가 실린 기사였죠. 이거 읽고 찾아왔어요.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요. 아니, 살고 싶어요. 그 간절한 눈빛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영춘 할아버지가 21년 전 저를 받아주셨듯이 일단 수업 들어봐. 그리고 결정하자. 교육장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에는 영춘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요리사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1975년 호텔 총주방장 박영춘이라는 설명과 함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선 진짜 영웅의 이야기였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강단에 섰습니다. 20명의 수강생이 저를 바라봤어요. 첫 수업은 육수 끓이기입니다. 국물은 서두르면 탁해져요. 사람도 그래요. 이건 영춘 할아버지가 실패를 통해 깨달은 진리입니다. 소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실패한 적 있어요? 많죠. 처음 칼국수를 만들었을 때 완전히 망했어요. 면은 퍼지고 국물은 짜고 손님이 한 입 먹고 그냥 나가셨죠. 수강생들이 놀랐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실패했다는 사실에.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춘 할아버지처럼 천천히 다시 시작했죠. 실습이 끝나고 다 함께 만든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소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맛있어요. 처음 만든 건데도.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돌아갔지만 소희는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갈 곳이 정말 없어요. 소희를 뒷방으로 데려갔습니다. 21년 전 제가 지냈던 바로 그 방이었어요. 이제는 깨끗하게 리모델링 했지만 구조는 그대로였죠. 여기서 지내.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 할게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육수 끓이는 거 도와야 해. 학교도 빠지지 말고 다녀야 하고. 그리고 제가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영춘 할아버지의 원본 레시피 노트였어요. 이걸 외워야 해. 7030의 비밀을 전수받을 자격이 있는지 봐야겠어. 소희가 노트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영춘 할아버지와 13살 제가 함께 찍은 사진. 나도 너처럼 시작했어. 갈 곳 없는 아이였지. 하지만 영춘 할아버지가 받아주셨고 가르쳐 주셨어.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거야. 문도윤 선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된 도윤이 말했죠. 소희야, 우리 집에도 방이 있어.
설이 선생님 집이 좁으면 우리 집에서 지내도 돼. 소희가 놀란 눈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정말요? 저를 받아주신다고요? 영춘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밥 먹는 법이 아니라 밥 짓는 법을 가르치라고. 넌 우리 첫 제자야. 고물상 박 할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제 95세가 되신 할머니가 소희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영춘이가 설이를 키웠듯이 설이가 이 아이를 키우는구나. 이게 진짜 대물림이지. 저녁 9시 정리를 마치고 방명록을 봤습니다. 소희가 쓴 글이 있었어요. 오늘 가족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살아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아래 제 글을 적었습니다. 2005년 겨울 나는 버려진 아이였다. 2026년 봄 나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 영춘 할아버지가 내게 국물을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듯 나도 이제 소희에게 전한다. 우리의 국물과 우리의 시간을 함께 끓이며 그리고 언젠가 소희도 또 다른 아이에게 전할 것이다. 이것이 영춘 브릿지 세대를 잇는 진짜 달이다. 소희가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1년 전 제가 그랬듯이 선생님 내일 새벽 3시에 깨워주세요. 아니야 스스로 일어나봐. 그게 첫 번째 시험이야. 문을 닫고 나오니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1년 전 그날이 생각나? 어떻게 잊겠어요. 춥고 외로웠죠. 이제는 따뜻하고 충만하네. 밖으로 나왔습니다. 등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빛이 마치 영춘 할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설아. 이제 내가 영춘이다. 새벽 3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가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완벽한 원이 그려졌습니다. 시작과 끝이 만나고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었죠. 느리지만 확실하게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며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다리가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소 나누기 올림